안녕하세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합병. 이제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코앞이죠. 오늘 저희가 이 거대 항공사 탄생이 바로 여러분께 직접 와닿을 수 있는 문제들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아, 네, 어떤 거죠? 바로 마일리지 통합이랑 또 좌석 변경 문제예요. 그 미사용 마일리지가 거의 뭐 3조 7천억 원 규모라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진짜 비행기 좌석 좁아지는 건지 한번 속 시원히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럼 제일 먼저 역시 마일리지 통합 비율, 이게 완전 뜨거운 감자인데 특히 그 신용카드 같은 걸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 가치, 이걸 어떻게 매기냐, 이게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왜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자료들을 좀 보면요. 일단 비행기 타서 쌓은 마일리지 있잖아요. 네네. 그건 비교적 큰 논란 없이 1대1 전환, 이게 유력해 보여요. 아, 그건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제휴 마일리지죠. 대한항공은 보통 1,500원 쓰면 1마일 주는데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죠. 아, 맞다. 기준이 다르네요. 네, 같은 돈을 써도 쌓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통합할 때 대한항공 1마일 기준으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한 0.7에서 0.9마일 뭐 이 정도로 쳐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0.7에서 0.9요? 꽤 차이가 나는데요. 심지어 어떤 시장 가치 분석으로는 거의 1대 0.7 수준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허허, 0.7이면 거의 30%가 날아가는 느낌인데요. 근데 예전에 그 2008년에 델타랑 노스웨스트 합병했을 때는 뭐 탑승 마일리지든 제휴 마일리지든 구분 없이 그냥 1대1로 통합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사례가 있죠. 대표적이고요. 그럼 우리는 왜 다른 길을 좀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해외 사례는 그냥 참고일 뿐이고 우리나라에는 또 공정의 조건이 있잖아요. 아, 공정위? 네, 2022년에 합병 승인하면서 2019년 말 기준보다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바꾸지 마라 이런 조건을 딱 걸었거든요. 아, 불리하게 변경 금지. 그렇죠. 근데 이 불리하게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네, 단순히 그 제휴사 적립률 차이를 반영하는 게 불리한 변경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가치가 조금이라도 줄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해석의 여지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라서 진짜 소비자들 시비가 엇갈릴 수 있고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또 고객 신뢰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럼 불리하게 변경 불가라는 그 기준 자체가 실제로는 좀 유연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마일리지도 마일리지인데 실제 비행 경험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그 장거리 노선 주력 기종 있잖아요. B77300ER. 네, 많이 타는 거요. 네, 그거 이코노미석 배열을 기존에 333 이렇게 3개씩 있었는데 이걸 343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에요. 343이면 가운데 좌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한 줄에 좌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좌석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한 대당 최대 37석까지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효율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승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좌석 폭이나 아니면 팔걸이 공간 같은 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죠. 아, 그쵸. 좁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닭장 좌석 논란? 이게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인데 피로도가 확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오죠. 하긴 예전에 대한항공이 국내 선좌석 돈 받고 팔려다가 또 마일리지 개편하려다가 여론 엄청 안 좋아서 철회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 몇 번 있었죠. 이번에는 이게 합병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진행되는 거라 좀 분위기가 다를까요?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공정의 시정 조치를 봐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좌석 간격을 2019년보다 좁게 변경하지 마라 이런 조항도 있긴 해요. 그럼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도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 기종을 변경하는 경우나 운임을 낮추는 것에 상응하는 변경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아, 또 예외가. 네. 항공사 쪽에서는 뭐 이건 기단 현대화 차원이다. 효율성 높이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시정 조치 위반이냐 아니냐 이걸 공정위가 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역시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 이것도 해석 싸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우수 회원들한테 무료로 주던 앞쪽 좌석 있잖아요.
그 코스모존. 네네. 그것도 이제 돈 받고 팔겠다. 뭐 2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아, 이것저것 바뀌는 게 맞네요. 결국에는 규제 조항이 있긴 있어도 그 세부적인 실행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느껴질 수 있는 변화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결국 마일리지 가치는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실제 비행기 탈 때 공간이나 서비스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큰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네. 이 변화들이 여러분의 마일리지 사용 계획이나 뭐 다음 여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공장회가 내건 그 약속들이 실제로 소비자의 권익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이걸 좀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마일리지랑 좌석 문제 외에도 앞으로 이 거대 항공사가 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뭐 요금이라든지 노선 운영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시장 경쟁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장기적인 영향도 중요하죠.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